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8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 광물 의존 끊겠다는 미국, 4조 원 투자 발표, 고려아연 재련소도 언급. 한예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8일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30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광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국이 히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하자 미국도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정부는 고려 아연이 테네시주에 짓는 74억 달러 약 10조 4천억 원 규모 재련소를 미국 내 투자 확대의 대표 사례로 거론했다. 미국이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적대적인 외국에 다시는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 국방부와 수출입 은행 등은 배터리부터 히토류, 자석, 스칸디움, 구리, 흑연까지 첨단 방산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채굴 가공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투자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채굴뿐 아니라 정제 가공에서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광물 채굴부터 가공 자석까지 생산까지 이르는 이른바 광산에서 자석까지 마인 투 마그네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M2M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관련 투자가 늘어난 사례로 고려 아연을 직접 언급했다. 미국이 고려 아연을 주목하는 이유는 광산에서 캐낸 원료를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가로 열고는 제가 넣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련 경쟁력 때문이다. 이 사진은 테네시주 크락스빌 하는 통합재련소 건설 사업 현장을 돌아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 대동한 엔지니어 같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미국 기술자들 같고요. 그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별도로 방송을 했었죠. 이 연결 기준으로 한 12조 4천억 정도 했고 개별적으로는 8조 한 3천억 정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개별로도 137.8%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뉴스에 나온 것도 그 테네시주의 11종 핵심 광물 비철금속 그 12종과 반도체 황산까지 통합재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시영풍과 MBK가 현재 딴지를 걸고 있고 황해도 해주 고보 동창인 장시, 최씨, 선대의 동업정신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최씨 가문이 그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구멍을 뚫는 방법, 네이선 호지 CNN의 분석.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능력에 타격을 입히고 주유소에 긴 줄을 서며 상업물류센터에 불을 지른 공격으로 러시아를 뒷걸음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취약점인 탄도미사일 요격기의 부족을 악용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용이라고 넣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무서운 고속 미사일 공격과 수백 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다른 장거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6월 30일 밤 키이우와 리비우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러시아는 배항미사일 4발, 탄도미사일 9발,
순항미사일 61발, 드론 300여 대를 전국 목표물에 발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6년 8월 5일 새벽 키이우 외곽에서 대규모 러시아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창고에서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키이우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인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요격기 공급을 필사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팩3 요격기는 목표물에 직접 진입하여 폭발적인 탄도가 아닌 순전히 운동에너지로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간단히 말해 총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성명에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더 많은 요격수단을 요청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기는 오늘 사망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주요 위협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위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영토 내 또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발사됩니다.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드론보다 훨씬 더 큰 탑재량을 운반합니다.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는 이 엔진은 일반적으로 감지를 피하기 위해 지상 가까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탄도미사일은 속도와 궤적이 매우 다릅니다. 로켓 엔진에 의해 추진된 이 미사일은 목표물로 내려가기 전에 높은 호를 따라갑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시스템은 러시아 군대의 주력이 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로 용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진은 폭파된 그런 현장에서 어떤 여자분이 여자아이를 껴안고 울음을 참고 있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요격기 공급 부족과 도시에 대한 공격 악화에 직면한 키이우는 워싱턴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공동 생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공동 제작을 허가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지난주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종류의 기술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우크라이나의 희망을 꺾은 듯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로 무기고를 증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블라디슬라프 블라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재특사는 KN-23은 사실상 러시아 이스칸테르의 정확한 대응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양상 부품을 포함하여 동일한 부품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군사 분석가 다라 마시콧은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제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사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프렌 B와 프렌 C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키이우는 프렌 B와 C를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미사일 캠페인을 계속 구축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초조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최근에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또 발사를 했죠. 근데 이 조선이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방어할 우리의 요격 미사일은 무엇인가? 우리 자체 요격 미사일은 없는 건가요? 패트리어트뿐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또는 사드 비싼 건데 그런 것으로밖에 방어를 못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모스크바, 평양, 축시마, 엠마부시 폭수 뉴스에서 8월 6일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6발의 발사기를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여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군사적 파트너십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밤새 탄도미사일 24발, 순항미사일 4발, 드론 115대를 발사해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며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요격 미사일을 보충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백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고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며 대량의 포탄과 로켓 탄약, 대포와 로켓 포병 시스템,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군사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젤렌스키가 대규모 공격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키이우의 탄도미사일 공격 시작. 러시아 5월 이후 가장 치명적인 공격으로 키이우에 약 600대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6발의 발사대를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르니약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7월 말 러시아의 공격은 2025년 8월 이후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대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용이 기록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HUL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말 이후 북한으로부터 약 150기의 KN-23 및 KN-24 미사일을 받았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탄도 무기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같은 첨단 방어 시스템의 요격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한된 방공망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장거리 타격 패키지에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SW는 북한이 분쟁에서 중요한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작전 경험을 활용해 미사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미국의 무기고를 시험함에 따라 트럼프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고 미사일 보고서. 체르니약은 또한 약 9,500명의 북한군이 현재 활발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쿠르스크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어재단 FD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모스크바에 대량의 포병 및 로켓 탄약, 대포 및 로켓 포병 시스템, 탄도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푸틴의 절망, 이제 기댈 사람은 김정은뿐. 오그라 게니치가 지병사에서 8월 7일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는 원유를 매수당하고 인도에는 형편에 따라 거래량이 좌우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더욱이 병사와 포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과거 세계의 영향력을 자랑했던 강대국들은 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을까? 인도는 러시아를 돕지 않는다. 싸면 산다. 불리하면 끊는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세계를 주시하는 강대국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원유를 사줄 나라, 부품을 팔아줄 나라, 병사를 내준 나라를 찾아 고개를 숙이는 영업사원에 가깝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였다. 유럽이라는 고객을 잃은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다. 애누리된 원유는 사겠다.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은행들은 미국의 2차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 관련 결제를 지연시키며 거부해 왔다. 중국은 시장을 빌려주지만 러시아와 함께 상처받을 마음은 없다. 러시아가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중국은 유리한 조건을 취할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의 궁지에 몰려 값싼 원유를 산다. 북에 매달릴 지경까지 몰린 러시아. 그리고 병사들을 보내 포탄을 주고 미사일까지 실전에 끌어가는 나라는 북한밖에 남지 않았다. 러시아 외교는 북한에 매달릴 지경까지 몰렸다. 정부가 군수를 우선하면 주택, 교통, 의료, 설비 투자에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 숫자상으로는 GDP가 늘어도 국가의 힘은 점점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병사가 필요하다. 거기서 북한군이 나설 차례가 된다.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다. 매출처, 자금, 병사, 지원국이 조금씩 줄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유럽 시장을 잃은 타격 역시 크다. 김정은은 당연히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2024년 1만 1천 명이 넘는 병사를 러시아에 파견했다. 크루스크 주에서 약 1만 4천 명이 투입돼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러시아가 3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무기의 양도 크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내진 무기와 포탄은 2만 8천여 개의 컨테이너에 달하며 152mm 포탄으로 환산하면 1200만 발에 넘는다. 북한제 탄도미사일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 러시아군의 부족을 메우고 있는 것은 북한의 병사와 무기다. 대가로 식량, 연료, 외화, 군사기술, 외교상의 후원을 받는다. 북한군은 현대전 경험을 쌓는다. 자국산 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가고 몇 발이 유격되고 어디가 부서졌는지에 대한 실전 테스트도 얻을 수 있다. 러시아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북한은 병사와 포탄을 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기술과 돈을 가져온다. 세 나라 중 러시아를 위해 움직이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누구나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쌓아가고 있다. 푸틴의 자유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좁아진다. 러시아는 지금도 강대국이다. 핵무기, 자원, 군수산업, 넓은 영토를 가진다. 하지만 그 강대국이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부족한 것을 북한으로부터 보충하고 있다. 힘을 갖는 것과 그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푸틴의 자유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좁아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유럽, 중동, 인도 경제 회랑이 완성되면 러시아는 더 어려워진다.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게 아니라 미국일 것이다. 중국 견제와 북극 항로 때문이라도 러시아가 망하는 꼴을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또한 누구죠? 키신저 옹이 얘기한 대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시베리아를 중국이 침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존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코치를 했죠. 죽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한테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동 생산을 꺼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떤 형태로든 휴전 협정이 맺어지지만은 러시아한테 승리라는 그런 입장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은 쌍방이 승리라는 개념 없이 이 선에서 남북한처럼 그냥 휴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중국 CMRG는 일부 제철소의 9월부터 선적을 위한 리오틴토와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8월 6일자입니다. 중국의 국영 철광석 구매업체가 일부 제철소의 9월부터 선적을 위한 리오틴토와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두 소식통이 전해지면서 연례 공급 협상에서 세계 최고 철광석 생산업체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물자원그룹 CMRG는 기간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대형 철광석 채굴업체의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철강 제조업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력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MRG는 이미 호주의 다른 최고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 포테스큐, 호주 최고 갑부인 지나 라인하트가 소유한 비상장 항콕 프로스펙스팅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호주 퍼스 북동쪽 1250km 777마일 떨어진 포트 댐피어에서 리오틴토의 철광석 수출항구 댐피어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철광석을 벌크 캐리어로 옮기는 로도 앞에서 걷고 있는 거, 이게 온로다 또는 또 보통은 실을 때는 온로다로도 실을 수가 있죠.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두 시설 이런 것도 한번 구경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두에 대가지고 거기서 직접 실는
그런 또는 하역 이렇게 또 다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로더를 통해 가지고. 호주는 중국 철광석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며 철강 제조 원료인 최대 공급원이며 이 소재는 호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수출품입니다. 압박감 속에서 BHP는 연간 계약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말과 2026년 초까지 일부 제품에 대한 점진적인 구매 금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차기 CEO였던 브랜든 크레이그가 방문한 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포테스큐의 한 고위 임원은 CMRG의 조치가 중국의 안정적인 철광석 공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오틴토는 최대 주주인 중국 국영 치날코가 기니의 시만두 철광석 프로젝트에서 리오틴토와 파트너십을 맺은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으로부터 격리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철광석 부문 최고 경영자인 매튜 홀츠는 공급 증가로 인해 철광석 생산업체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홀츠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항상 긴장이 존재하지만 리오는 장기적인 관계와 윈윈 기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주요 광물들과 로비스트들은 캔버라에 호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수출을 위한 단일 판매 데스크의 전망을 높이는 등 중국의 노력에 맞서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수출해야 호주가 먹고 살고 있는데 철광석을 호주 정부 보고서 중국이 자꾸 제한을 거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밀고 땡기고 또 그렇죠. 일본의 급소는 이미 러시아에 잡혀있다. 2027년 대정전이 일어날 위험. 코리오 재팬입니다. 8월 7일자. 지구상의 싸움은 모두 에너지가 얽혀있다. 신세계 에너지 전쟁 자원 패전국 일본의 미래의 저자이자 에너지 평론가인 요시 히데오가 심화 복잡화하는 에너지를 둘러싼 싸움에 대해 그 실태와 일본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영원히 끊이지 않은 사슬 끊어진 날 2022년 구조 전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침공을 시작했다. 전세계 TV 화면에 키이우로 진격하는 러시아군 탱커가 비친 그날 아침 유럽 정상들이 직면한 것은 군사 문제 이상으로 에너지 문제였다. 영영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럽로 간의 굵은 관이 정치의 칼날 앞에 허무하게 절단되어 버렸다. 유럽의 대응은 지금까지의 의존 관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했다. 러시아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로 일제히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2023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은 약 250억 입방미터 규모까지 급감했다. 2021년 3월 약 1,500억 입방미터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5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계산이다. 20세기 전쟁은 유전과 정유소 보유를 놓고 싸웠지만 21세기 전쟁은 석유관 LNG 기지 해적 케이블 원자력 발전소가 직접 표적이 된다. 신세계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현실이 해저에서 물리적으로도 직면된 순간이기도 했다. 인도 중계 석유 세탁. 여기서 러시아가 상계된 것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무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에너지들은 다른 묶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LNG로부터 필요 없다고 거절당하는 순간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갑을 얼어붙게 만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엄포는 상대방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효력을 잃는다. 인도는 이를 정제의 휘발유와 경유로 유럽에 재수출한다. 현관문에서 밀려난 러시아 석유가 뒷문을 통해 유럽으로 몰래 되돌아오고 있다. 이 재에너지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의 여유. 이야말로 유럽이나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다른 사슬을 엮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파이프라인, 즉 LNG 전략이다. 러시아 다음 한 수는 움직이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에 의한 지배구조의 바람구멍을 뚫는 것이 LNG이다. 천연가스를 액화에 배로 수송하는 기술, 이른바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이다. 액화하면 부피는 약 600분의 1이 되어
전용 유조선으로 전 세계에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상징이 북극권에서 개발된 야말 LNG다. 야말 LNG는 러시아 북서부 야말 반도에 위치한 LNG의 거대 프로젝트다. 연산 약 1650만 톤 규모를 자랑하는 이 거점은 쉐빙 LNG선을 구사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 아시아와 유럽에 LNG를 공급하는 새로운 수송 모델을 실현시켰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무기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북극의 얼음조차 깨고 전진한다. 이것이 러시아형 에너지 국가의 대단하고 동시에 무서움이기도 하다. LNG 쉐빙성 건조는 구 대우조선 해양, 현재의 하나오션이 최초로 만들었죠. 러시아산 석탄은 일본도 중요한 단골 손님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원이 분산되어 있는 LNG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선택권을 가진다.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기는 어렵다. 사할린2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공급도 하고 있다. 세계가 탈탄소를 외치는 가운데 그래도 석탄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러시아에 있어서 이 검은 덩어리는 제재로는 완전히 봉쇄할 수 없는 수입원으로서 지금도 국가의 주머니를 계속 채우고 있다. 움직이는 파이프라인과 북영 원자력 기업 로스아톰의 원자로 수출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 이 새로운 전략의 기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식 신전략이 지금 일본을 향해 조용히 나를 들이밀기 시작하고 있다. 그 최전방이 사할린2다. 사할린2 외 2027년 문제 일본의 급선은 이미 지어져 있다. 러시아 극동의 섬 사할린, 그 북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LNG 프로젝트, 그것이 사할린2이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사할린2는 먼 북쪽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이다. 사할린2는 러시아가 아시아 시장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그 조정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숫자의 진짜 무게는 전력을 저장할 수 없다는 에너지 세계의 상식을 하나 알았을 때 비로소 보인다. 발전과 소비는 항상 동시며 이 단순한 제약이야말로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의 본질은 이 여유에 작용하고 있는 점에 있다. 전면적으로 공급을 멈출 필요는 없다. 시장의 예비율을 8%에서 3% 부근으로 낮추기는 것만으로 전력 시스템이 단숨에 불안정해져 가격과 공급량 면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사슬의 진정한 효과다. 가스마개를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 조금만 조이면 상대국 전력 시장은 떨린다. 공무원 월급 3.5% 인상, 보너스 포함 5년 연속 플러스 인사원 권고. 지지컴 8월 7일자입니다. 인사원은 7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의 월급을 평균 3.51%, 15,056엔 인상하고 상여금, 기말 근면수당을 0.59개월로 증가한 약 연 4.7개월로 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공고했다. 월급 보너스 모두 플러스 개정은 5년 연속으로 34년 만에 3%를 넘는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일하기 좋은 환경정비를 위해 전근에 따라 경제부담을 경감하는 전고수당을 2027년에 신설, 단신부임 직원에게 거리에 따라 월액 1만 1,000앵에서 10만 5천앵, 그 이외의 직원들에게는 동 6천앵에서 4만 3천앵을 3년간 지급한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인간 인상 추세가 이어진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상여금도 공무원이 민간을 0.07개월로 밑돌았기 때문에 인상한다. 모범 사례별로 보면 대졸 종합직의 초임은 연 20만 4천행 증가한 연봉 514만 6천행, 50세의 본부성 과장은 연 41만행 증가한 1488만 3천행, 1500만행으로 보면은 1억 5천, 과장급이 1억 5천.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보다 요즘 중소기업보다 더 받고 뭐 박봉에 고생한다 맨날 말만 그러는데 고위급들과 일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런 것까지 좀 더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원장과 다카이치 총리가 인상공고안을 들고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사원의 인사원장은 가모토 유코 총재로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게 총무처 정도인가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별도로 인사원이라고 독립체제 체계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대로 인사원이라는 그런 거를 또 운영을 하는 거 이런 거야말로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다 싶습니다. 싸고 크다를 멋으로 바꿨다. 한국 카페가 일본에 속속 상륙하는 이유. 미어다이스케 외식 비즈니스 분석과 8월 7일 한국발 커피 체인 이게 백다방이죠. 백커피가 8월 6일 도쿄 신바시의 일본 1호점을 개업했다. 이 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대용량 음료를 앞세워 점포망을 넓혀갔다. 일본에서는 2025년 1월에 메모드 커피가 도쿄 도라노몬에 진출해 동년 11월에는 페브 커피도 오사카와 고베에 출점. 게다가 한국 최대급의 커피 체인 메가 MGC 커피도 일본 법인을 설립해 진출 방법이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의 저가 카페의 공통적인 것은 큰 컵, 풍부한 메뉴, 저렴한 가격, 제공의 속도이다. 소형 가게를 중심으로 통근이나 일의 도중에 이용하는 일상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 국내의 경쟁 격화도 있다. 카페가 거리로 넘쳐나고 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만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해외로 새로운 성장 여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대용량은 작다면 큰 사이즈나 전략의 이미지가 결부되어 촌스러워 보이기 쉽다. 한국 선수들이 능수능란한 것은 그 약점을 디자인과 마케팅을 통해 매력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SNS 게시물도 눈에 띄어 대용량 자체가 멋스러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한국 카페 인기가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하는 전조일 수 있다. 이런 메모드 커피 하나 이게 보통 1리터 마실만 합니다. 가격도 좋고. 구마모토 지진과 미국, 일본의 우정. 이게 진짜 우정이냐 하는 물음표를 진행하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장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사학계에 숨어있는 중국 북한 간첩. 요거 서문으로 이렇게 열었고 도모다치 작전, 도모다치 친구 했는데 구마모토 지진 TSMC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 구마모토 지진을 복귀하는데 미국 국채를 담보로 빌리는 등 달러 확보 수단 보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채를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채는 팔면 안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복잡한 속내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 일본은행이 이거 외에 별도로 5,500억 달러를 빌려준다. 못됨시 그것이 미국에 약속한 8,500억 달러 미국 투자에 5,500억이나 돈을 빌려준다. 일본이 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만들려면은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빌려준다.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복귀라든가 과거의 후쿠시마 대지진 때 빌리는 그 성격도 있지만 이번에는 미국 투자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일 공동개입 엔화가치 급등 달러당 155엔 이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화면을 정지해서 제가 좀 열심히 정리한 건데, 잘못하면은 달러 빌린 거를 못 갚으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나중에 퉁치자, 이렇게 될 일도 있을 거 아니냐. 여기에 미국이 견제하는 것은 일본에 남아있는 대동아 공영권 세력들이 거의 사라진 일본이 될 때까지 쥐고 흔들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러일 전쟁 때 또 빛으로 이겼다는 거고, 그러면은 일중 전쟁이라면 누가 이길까? 어떻게든 전쟁에 이기더라도 그 빛을 또 많이 치겠죠. 일본 국민은 가난해지지만 일본은 선진국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동호닥지 작전에 대해서도 쫙 소개를 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미국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면 일본은 재능 있는 연예인이다. 노예계약 같이 돼가는 거 아니냐. 맞땡 사업은 글로벌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을 계속 유입시킨다. 저출산 고령화로 산업인력, 제조인력이 떨어지는 것은 저임금 국가의 외국인들을 유입시켜가지고 노동력은 또 확보한다. 또 로봇 자동화도 하지만, 그리고 한국과 조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조선 보고 미중 정쟁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많이 죽으면 한국과 전투할 군인이 줄어들어 남침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전쟁 데이터는 많이 쌀 거다 이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탄도미사일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뭐 옛날같이 탱크로 밀고 오는 게 아니고 탄도미사일로 우선 때려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어할 뭐가 있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또 너무 힘이 약해지면은 대한민국 군대가 북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거, 대한민국 군대 통합을 해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는 식으로 만들려는 거, 남한이 군사력이 너무 커져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미국 쪽 입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살아남아서 잘 살 것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함정에 빠지지 말고 빛을 지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말로는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고 일본의 중요 토지 등 조사법에 대한 개요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토지 구매를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계속 생각합니다. 1자위대가 팔란티어 AI 도입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한국은 발로 찬 거나 마찬가지죠.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재 적국으로도 미국이 간주할 수도 있죠. 한국을. 이런 것까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부 국영 군수공장 설치 본격 검토, 전투 지성 능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고, 또 북한은 한반도 물리적 충돌 시간 문제 주인미군이 우리 견호, 뭐 주한미군이 아니고 주인미군이 겨루. 한국은 우습다 이거죠. 북한이나 그 조선이 이제 상대하는 것은 미일과 직접 상대한다. 나카이치 일총리, 중은 중요한 이웃국 소통할 것. 너랑 싸울 거야를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일본의 아랍에미리트가 AI 센터를 짓는다. 남의 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장 친한 국가가 아랍에미리트다. 이런 것들이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게 미국에 협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중동의 금융 중심지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은 상관관계 추론의 귀지라고 제가 인용을 하는데 저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원인 결과 중에서 근본 원인이 뭘까?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방송은 다음 주에 중동 석유 패권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전쟁도 결국은 미국이 석유 패권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중동전이 끝나면 어디로 올 거냐 하면은 분명히 동북아시아 한반도로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 지금 개척하겠다 이런 거 건방지게 나오면은 안 됩니다. 왜냐 야말반도 LNG 쇠빙선도 우리나라가 만든 능력이 있죠. 그러면은 미국은 기분 나빠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미국 눈치를 어차피 봐야 된다면은 좀 조심해서 좀 해라.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사할린 가스도 뭐 오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까우니까 뭐 베네수엘라산이든 뭐 미국산도 들어오면은 역시 도입 단가가 비싸겠죠. 뭐 그런 등등을 다 생각해서 협상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국 박사는 미국에 지금 가가지고 뭐 교회계 통해서 초청을 받아가서 한인사회에서 뭐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이날 방송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국뽕뉴스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성장 1조 달러 돌파했을 때 그 비교를 했는데 중국은 돌파하고 27년 동안 19배 했다. 이거를 제가 연간 해보면은 미국은 0.5배 성장했고 중국은 0.7배니까 20% 아니 20%죠. 15%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더 갈수록 중국의 GDP 총규모는 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1조 달러를 넘은 게 2006년이었고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2006년이면 제가 회사 잘렸을 때 얘기네 벌써. 그렇게 됐는데 우리 2006년을 지나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계속 몇 배가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제가 알고로는 재팬이 1979년 미국보다 1년 뒤 아니 10년 정도 뒤진 것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가 됐을 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야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오는데 그러면 쳐야 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미국을 대신하는 국뽕뉴스는 안 좋다고 봅니다. 글로벌리즘의 환상과 실패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또 그 다극 체제도 환상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도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2025년도 그 미국과 중국의 그 GDP 비율은 64.4%, 중국이 64.4%다. 뭐 인구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지만 인구 1인당으로 하면은 중진국도 안 됐지만은 국가 전체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는 늑대와 여우와 토끼가 이렇게 싸울 때 이게 이제 교체가 됐지만은 중국이 2위로 올라섰지만은 2위가 될 때 항상 죽이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본을 넣었어야 돼요. 일본을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방국이라도 미안하지만 죽인다. 그게 냉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AI 인베스트먼트, AI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이 단연 앞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참고적으로 식문화 중에서 전 세계 어떤 그 공급망을 본다면은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 KFC가 거의 5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 서브웨이도 뭐 이게 어디게 원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미국을 찬양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찬양해도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